당분간은 중국 경제 되살아났네라는 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2선 도시 이하급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상대 빈곤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체제가 안전하진 않는가 보네. 시진핑이 이젠 탄탄대로라고만큼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 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근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트럼프 끝낸다 했는데 뭐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거? 네,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끝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재정 상황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턱 밑까지 재정 부채가 올라왔다. 그래서 진짜 108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지는 수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스였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조차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도 전의를 많이 상실했어요. 우리가 그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끝날 듯 하는데 안 끝나면 장기화되면 진짜 지치죠, 그때. 그렇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끝내줄 듯 하면서 계속 안 끝내주니까 본인들이 뺏겼던 영토도 다시 회복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또 요충지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그런 효과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든든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의 지속적인 협조 이런 걸 받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맥락 속에서 오히려 전후 어떤 판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훨씬 더 우크라이나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도 이제는 정말 답을 못 찾겠는지 푸틴이 미친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와 함께 푸틴과 대화를 2시간 넘게 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거 끝나자마자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상과 거의 화상통화를 집단통화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화상통화 집단통화를 거의 4시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나는 이제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마치 공을 유럽 EU나 나토에 넘긴 듯한 그런 인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우 전쟁은 정말 최종 결정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요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종전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 뭐 사우디에서 만나자 해서 해보고 또 저 젤렌스키는 푸틴 우리 직접 만나자 단판 짓자라고 하는데 그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고요. 간간히 이루어지는 것은 또 희망 고문 섞인 포로 교환한다든가. 근데 포로 교환하고 뭐 한다고 휴전해 놓는다고 협상할 때 또 타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종전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각국은 그러면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면 어떤 것들이 자기들에게 좀 원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뭐가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안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니죠. 러시아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러시아도 이번 전쟁에 젊은 청년들 대거 참여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 진짜 군대 가서 너희 복무하면 월급 왕창 주고 갔다 오면 내가 진짜 아파트 하나씩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급여 줄게 해놓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재정이 만만치 않게 투여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돈 갚아야 되고 돈 줘야 되는데 결국 뭐다? 러시아의 가장 큰 수출 상품은 석유와 천연가스예요. 그거 대부분 어디다 갖다 팔았다? 유럽에 갖다 팔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이 전쟁 끝나고 다시 그거 사주겠느냐? 안 사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건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자원 많은 땅덩어리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땅덩어리도 러시아가 가져가고 유럽이 다시 러시아산 에너지 잔뜩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럽이 다시 러시아에게 뭔가 기분 나쁜 소리 하려고 하거나 러시아와 뭔가 대척점에 놓이려고 할 때마다 러시아는 또 한 번 나 그럼 천연가스 밸브 잠글 거야. 니네 이렇게 에너지 수급 안 해줄 거야. 그 무서운 그 교섭 카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답을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이제는 그냥 그 누구도 모르는 단계에 온 거군요. 그래도 올해 안에 끝낼 가능성이 많은 게요. 왜요? 러시아도
계속 이렇게 끌면 재정 부담이 정말 녹록치는 않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미국이나 유럽에게 어느 정도 원하는 답을 듣고 올해 안에 끝나기를 반드시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러우 전쟁 끝나면 좀 몇 년 지나면 러시아가 또 전쟁 일으킨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그런 방법을 늘 해왔잖아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코소보 지역뿐만 아니라 체첸 지역, 그 다음에 다른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미승인되어 있는 국가들이 그 인근에 잔뜩 있어요. 트란스니스트리아, 남오세티아, 아파지아, 나라명 못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봅니다. 거기에 지금 독립국가로 미승인된 독립국가로 다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예전 구소련의 연방국가, 위성국가들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들 국가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독립국가로 떨어져 나가겠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았던 그 국가들은 친서방 정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이거 뭐야? 우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없앴는데 왜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안 없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위성 국가들 다 독립 안 시켰는데 이 생각을 뒤늦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성 국가들 중에 점점 한 명씩 EU 가입하고 나토 가입하고 그러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모스크바 턱밑까지 미국의 군사 기지, 군항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남오세티아, 아파지아, 트란스니스트리아. 그래서 거기에는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 아래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가 이번에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가 그럼 니네가 그렇게 독립을 희망하니 독립시켜줄게가 러시아의 명분이었어요. 그러니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저 러우 전쟁 장기화되면서 이게 지금도 여전히 국제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네. 처음에는 뭐 원자재 상승 이런 거 많이 줬지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뭐 러우 전쟁의 영향이라는 얘기는 좀 덜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만연해진 건지 우리가 익숙해진 건지. 덜 들리는 게 맞습니다. 그 사이에 밸류체인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꼭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조달받아야 되는 원자재의 의존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경로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끝낼 수 없지라는 얘기가 더 나오는 거죠. 이 상태로 끝내면 본인들이 판매했던 루트들이 다 다른 데로 돌아간 상태에서 끝나는데 그럼 본인들 비즈니스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중국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러시아는 중국에 더 의존적인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유럽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더 마지막까지 전쟁을 안 끝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바로 다시 러시아 제품을 팔 수 있는 루트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꽤 큰 겁니다. 젤렌스키는 지금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근데 러시아나 푸틴은 그러질 않는 거고. 맞습니다. 젤렌스키를 기반으로 한 우크라이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은 청년들이 사망했거나 국외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국가 자체, 존립 자체가 지금 유지될 수 있는지도 의구심이에요. 시니어 계층만 남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 계층은 참전을 해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해외 망명해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구 구조가 완전히 파탄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최근에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적극적이라 하는데 정말이라면 진짜 그 이유 뭔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 교수님 오해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러시아가 최근 북한하고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 체결도 했지 않냐. 그렇죠. 북한이 무슨 일 생기면 우리도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 혈맹 관계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신경 쓴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거를 달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달리 생각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아니,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상황이라는 건 그 전엔 그런 것도 없었네 잖아요. 우리 미국과 한국은 상호 방위수호 조약이 벌써 반세기가 넘었어요. 그런 수준의 관계가 북한과 러시아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다?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이 북한하고 그런 걸 체결해 준 건데 그 얘기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북한을 신경 쓴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안 했을 거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한 상황 끝나면 러시아가 또 옛날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싶었던 파트너는 한국이었는데 네. 그 한국과 뭔가를 많이 도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분위기가 기업 현장에서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어떤 기업과 뭐 각서 쓴 게 있어서 말을 못해서 그런데요. 러시아도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감히 그런 얘기 못하지만 끝나면 바로 다시 예전에 했던 거 같이 하자. 왜냐면 그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어야 돼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럼 귀여운 말씀 못 하셔도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산업은 뭐 어떤 쪽인 건데? 우리 예전에 들어갔던 것들을 다시 다 한국에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 뭐가 들어가 있었죠? 러시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브랜드 중에 3등 안에 꼭 우리 삼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백색 가전유를 비롯한 가전 분야 전부 우리나라 회사들이 최상위권 랭커였는데 그 사이에 중국 제품으로 싹 바뀌었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와 슈퍼파워를 겨루고 있는 중국 제품을 러시아 사람이 대거 사준다?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다시 한국 제품을 사주길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외국산 자동차 브랜드 1등은 벤츠, BMW, 다른 어떤 도요타 어떤 회사도 아니라 현대차였어요. 그 지위를 다시 가져가길 희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자동차로 바뀌었느냐? 중국산이 치고 올랐어요. 자, 그래서 한국 현대차가 다시 러시아에서 성과를 내주길 바라는데 이걸 위해서도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올해 안에만 2025년 아래만 전쟁이 끝나면 현대차가 러시아 여러 곳에 자동차 공장을 많이 세워놨었거든요. 그거를 단돈 5달러인가 10달러에 러시아 현지 하청업체 하던 회사에다가 매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2025년 안에 현대차가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옵션을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아주 싸게. 그래서 올해 전쟁이 끝나야 우리도 현대차가 이거 그냥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수준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올해 전쟁이 넘어가면 야 이것도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분야도 다시 예전처럼 협력해서 중국산 말고 한국산 자동차들이 러시아에서 성과 내길 희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괜히 된소리 맞아서 지금 머리 아픈 회사가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의 화물 노선이 유럽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떠서 인천에서 떠서 모스크바에 잠깐 내렸다가 거기에 내려줄 거 내려주고 실을 거 다시 실어서 다시 유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동안엔 행정적인 편의상 거기 안에 있는 그게 뭐 누가 안에서 내려가지고 뭐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갔다 올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물건 주세요. 다시 넣고 내려놓을게요. 알아서들 검수하세요 하고 갔는데 원래 원칙은 그렇게라도 이착륙할 때마다 물건 내리고 올릴 때마다 다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걸 안 했네. 누적된 벌금이 얼마인지 보자. 어이구 몇 천억이네. 그래서 대한항공에다가 몇 천억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네. 이 섭섭함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러시아 정부와 그동안 관습법적으로 행했던 상거래 행태라는 걸로 잘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풀어줘야 우리나라 항공 인프라도 또 원활하게 또 가동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전과 자동차에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언급해 주셨는데 러시아가 뭐 중국산을 원하지 않는 건 이해했는데 왜 한국산인 거예요? 뭐 다른 나라 유럽도 있고 할 텐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공고하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정말 잘 공략을 했어요. 러시아는 아주 특이하게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영구 동토층에 살고 있는 민족의 특성이에요. 제가 그런 문화사적인 비유를 많이 드는데 볼펜 하나만 줘보실래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시베리아 횡단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저 횡단지 타봤습니다. 진짜 해보셨구나. 예. 그러면 금방 이해하시겠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치기 시작하면 바로 앞에 안 보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저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반에 방향을 살짝 잘못 틀어서 요만큼 벗어났어요. 근데 요렇게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벌어지죠. 나중에 진짜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보라치는 그 허허벌판 시베리아 벌판에 얼어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게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니면 자동차로 가다 아니면 개썰매로 가든 뭐든 간에 쟤네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도 무슨 일이요? 물어보게 돼 있고 거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저기 산장이 있는데 와서 몸이라도 녹이고 가쇼. 이게
컬처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금곽조처럼 여기는 문화가 진짜 있어요. 저도 러시아 갔을 때 누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잘 공략을 했어요. 러시아의 낙후된 지역, 그리고 낙후된 사람들에게 경동나비에는 보일러 놔주는 거, 삼성과 현대도 도와주는 거.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그걸 진짜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어요. LG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척한 시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고해져서 순위가 높아진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선 다른 국가들인 미국 제품이나 미국의 최우방 국가인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은 두렵지 않은 친구잖아요. 그런 것도 또 작용한 게 있는 거죠. 다 듣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네. 저는 뭐 눈보라 얘기하고 하기 무슨 얘기하고. 아, 이게 진짜 여러분 가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와 경제 협력 시 한국이 얻을 이득과 감수해야 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이점들 중에 하나는 우리도 미국 시장에만 쳐다보거나 중국 시장에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뭐 이게 트럼프 2기 때 끝날 아젠다가 아니거든요. 거의 반세기 가까이 갈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등 터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3의 수출 경로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뭐 중남미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 중동 시장 많은 데들을 지금 문 두들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 시장은 굉장히 매력도가 큽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 다변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기 위해서도 반드시 러시아는 다시 되찾아야 될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북극 항로가 이제 열리는 건가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2030년 전후에서는 북극 항로가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녹아내릴 것 같아요. 2030년을 전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부산항에서 유럽의 로테르담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법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는 건데, 이게 한 22,000km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 부산항에서 로테르담까지 보내는데 15,000km 내외 정도면은 충분히 도달해요. 그럼 물류 비용이 거의 30%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북극항로 이용 사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동해가 중요한, 또는 남해가 중요한 거점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 동해로 바로 못 나가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붙어 있어요. 두만강 하류에. 그래서 중국이 이 북극항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교두보를 잡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여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고, 교수님 일본 있잖아요. 일본은 쿠릴 열도라는 걸 두고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선 북극항로와 관련된 거점 사업들, 개발 사업을 상당히 많은 걸 한국과 하고 싶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했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러우 전쟁 때 중국이 북극항로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싶어서 러시아에게 양보를 또 얻어낸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나 일부를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다오. 그래서 약간 당초 분위기가 조금은 희석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북극 항로가 열리면 제일 큰 수혜를 받는 게 한국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은요? 당사자인 러시아는 당연히 제일 수혜를 받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오히려 수에즈 운하를 경유했던 국가들 중에선 우리 한국이 가장 큰 수혜 대상자가 확실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중국 가볍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교수님 유튜브 채널에서도 봤었는데 중국 경제 어렵다는 소문 굉장히 많고 뭐 망했다는 얘기 하신 분도 많고 한데, 지금 실제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 내우 외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죠. 그리고 내수 경제는 좀처럼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약간 뒤로 물러서고 다시 선불로 돌아섰어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 기업, 잘할 수 있는 섹터, 여기에 먼저 육성을 해주자. 그래서 세계시장 가서 미국 기업과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지원해주자. 이걸로 돌아선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내부에서도 가장 큰 사회 문제인 양극화 심화. 이런 여러 사회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외부의 우환과 내부의 여러 우환들이 지금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도 당분간은 그렇게 뭔가 쉽게 중국 경제 되살아났네라는 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 어려움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면 그게 뭐 서민층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층들이 더 힘들다는 건가요? 예, 농민공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2선 도시 이하급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상대 빈곤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1선 도시 중심으로의 소득 증진, 소비 진작, 그리고 일선 도시 중심의 경쟁력 확보, 이 내용이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중국의 전인대 행사에서 여러 대목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선 도시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게 거의 선언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중국의 로봇 산업도 아직 정말 사람 같은 로봇 만들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물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전기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려면 누군가가 적당하게 이 정도 성공한 것도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팔려서 거기서 생긴 돈으로 또 투자해서 또 개발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같이 움직이는 로봇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로봇 개는 잘 만든다라고 하면 누가 로봇 개를 사줘야 그 회사가 그거 팔아서 돈 벌어서 야 이제 로봇 사람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얼리 어댑터들, 비싸지만 생경스러운 물건을 누가 사줄 만큼의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들이 있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럼 그런 계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다? 일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 그리고 혁신 기업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소득을 더 늘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야 전기차, 저 작년에 샀는데요. 이번에 나온 전기차는 거의 레벨 4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그냥 바로 바꿀까? 이런 것들 기대하고, 그러면 자율주행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돈 벌었으니까 또 뭐 할 수 있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아빠, 내 친구가 로봇 개 샀대. 나도 로봇 개 사줘. 얼마인데? 600만 원. 너도 하나 사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중국은 뭐 역대 왕조에서도 느끼고 최근에 중국의 기조에서도 느끼지만 중국인들의 사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엔 그래도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놓고 안 하지 뒤에서 합니다.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대놓고 야 네가 지금 아직도 저기 마오타이주를 이 비싼 걸 10병을 사갔어? 너 지금 주민등록증 뭐야? 이거 신고해야겠네. 이런 게 힘드니 음성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 체면 문화가 관시 문화만큼 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살아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지금 뭐 소비가 꺾였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프리미엄 소비는 살아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냥 루틴하거나 노멀한 소비는 꺾인 건 분명하다. 그러면 중국 내수 중심 경제 전략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론을 내수도 육성해야 되는데 선도 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해외 수출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었을 때 일부 선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진작을 해보자. 이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인구라고들 하던데요. 그런 전략을 본인들이 선택한 거일 뿐인 것이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지켜봐야죠. 그리고 또 어떤 중국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시진핑의 권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건가요? 이번 전인대 행사 때 발표됐던 예산 증액률을 보면요, 놀라웠던 게 치안 관련한 예산 증액률이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치안. 원래 중국은 최근 굉장히 예산을 많이 올렸던 게 국방이에요. 근데 국방 예산 증액률보다 이번엔 치안 예산 증액률이 높아졌다는 건 사회 불안 요인이 커졌다는 거죠. 중국은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둘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어요. 그만큼 CCTV로 다 들여다보고 있어. 강력범죄 절대 못해 하는 나라였는데도
치안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부유 당분간 안 하고 선불원으로 돌아서면서 여러 체제 불안 요소가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걸 미리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에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정말 체제가 안전하진 않는가 보네. 시진핑이 이젠 탄탄대로라고만큼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 요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치안에 대한 예산이 올라간 걸로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군요. 그럼 중국 부동산은 이제 여전히 중국 경제 내관을 작용하나요? 아니면 이제 좀 끝났나요? 제가 뭐 중국 요 근래 출장도 가보고 현지 답사도 가봤을 때 느꼈던 게 중국의 부동산의 상징은 선전입니다. 선전. 그 선전이 고점 대비 선전 내 1급 지역이 20%선, 30%선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이렇게 경기 부양을 열심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선전 내부의 그 관련 업자들 얘기로는 전고점으로는 당분간 돌아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다? 아, 중국의 부동산은 아직 갈 길 멀다. 그리고 선전이라는 도시가 이 정도면 2선 도시는 아직 반도 못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당분간도 적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국 경제 이전처럼 다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은 있는지랑 뭐 2040년 안에 중국이 미국 경제금을 따라잡을 수도 있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중국이 과거처럼 빠른 속도의 고도 성장을 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그 채널의 PD가 강한 썸네일을 그렇게 썼을 뿐이지 저는 중국 끝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공감이 되셨겠어요. 네. 출연 영상을 딴 채널 나갔을 때, 강하게 나갔을 때, 아, 어쩔 수 없는 다 이유가 있구나. 왜 유튜버님들이 그렇게 쓰는지 이해가 됐어요. 저희 채널 PD님마저도 그렇게 쓰니. 자, 그런데 하여튼 중국이 당분간 망한다. 이것도 과한 표현이고요. 승승장구한다. 이것도 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미중 패권의 경쟁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고요. 거의 반세기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경제학적 사고, 이 실생활 투자에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송구한 표현을 한번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제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을 바꿉니다. 왜? 경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아직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경제 전문 채널들이 많고 거기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이렇게 계속해서 양산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는 많이 그 경제 보는 시야가 높아졌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3년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3년 전의 상황과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3년 전에 강달러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약달러 얘기할 수도 있고 3년 전에 부동산 약세론자가 지금 강세론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상황은 계속 급변하고요. 최근 앞으로 2, 3년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바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를 모니터하시고 자산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나의 실제 전반적인 사업 계획마저도 재수정을 계속 해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이제 AI 시대인데 개인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고 혹시 교수님은 AI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활용하겠어요? 저는 그 연구소를 조그만 걸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보고서를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유료로 연구소 법인카드로 전부 결제를 했죠.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퍼플렉시티 하고요. 그 다음에 챗GPT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제미나이 안 쓰시나요? 제미나이보다는 챗GPT가 제가 쓴 게 100불 좀 안 되는 거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구자들을 위한 4.0 버전인데 그거를 더 많이 써요. 퍼플렉시티는 출처를 각각 코트를 해준다는 게 이 분석 내용에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빠르거든요. 바로 그래서 좀 하고요. 챗GPT가 나름대로 시간 좀 주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지가 막 로딩 걸리다가 한 5분 만에 이제 알려주고 하는 거 꽤 괜찮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쓰긴 하는데 의존도 높은 건 퍼플렉시티하고 챗GPT를 주로 씁니다. 그럼 혹시 이 프로그램들은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쉽게 하면 뭐 물어보고 그냥 대답하는 거 듣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좀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공부를 어느 정도로 많이 해야 됩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대답이 뭐냐면요. 인공지능에게 뭘 물어볼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질문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샤프하게 하는지, 팬시하게 하는지, 아주 고도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질문을 많이 하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질문을 못 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요. 승자 독식 사회를 더 공고히 할 거예요. 뭔가 어떤 이유로든 초기에 내가 뭔가 그 분야를 잘 알고 그 분야의 선도 그룹에 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예전에는 유지하려면 시간을 엄청 썼어야 됐어요. 왜? 야,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여기 숨어 있었네. 내가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선도 그룹을 유지하기가 너무 수월한 게 인공지능에게 턱턱 내가 궁금한 걸 제일 먼저 물어보면 걔가 턱턱 알려줘요. 그러니 내가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 동생분인 김덕진 소장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 자칫 잘못하면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중세시대의 그 신분제 사회가 어떻게 가동했냐 하면 아주 소수의 엘리트, 그때 엘리트는 귀족이겠죠. 그 귀족에게 당시 전문가들이 과외 선생으로 아니면 그냥 튜터로서 그냥 몇 명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걔 하나를 굉장히 그 고도로 숙련된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영지를 통치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과 나머지 일반인의 역량의 차이가 훨씬 커졌죠. 일반인은 그거 몰라도 돼요. 제가 정리를 잘 해줬더니 우린 농사일만 잘 져도 우리 3대 쪽에서 아무 무탈하게 살았잖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그렇게 되는 초입이에요. 뭔가 좀 초반에 선도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과외 선생이 이제 퍼플렉시티고 챗 GPT고 제미나이니까 나한테 석사급 이상의 또는 박사급 이상의 인재가 계속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점 더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요즘 양극화란 관점의 세상이 더 많이 목도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찹찹할 때도 있어요. 교수님도 이제 지식을 다루는 이제 전문가로서 지금 AI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안 하고가 격차를 벌인다랑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활용하시면서 큰 도움을 받으세요?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송 표현으로 부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도 부캐가 있거든요. 뭐요? 러너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서브 영역으로 디자인 쪽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서도 적당한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나이가 젊었다면 내가 부캐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챗 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게 그때 있었다면 내가 디자인으로 또 박사를 하고 디자인으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디자인 학회 상임이사를 하고 디자인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을 하면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이 많은 업력을 쌓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 그 개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약간의 지금 의욕만 있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AI 시대에 지금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또 다른 또 자산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김작가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진짜 위기가 기회입니다. 나는 왜 항상 2등 그룹, 3등 그룹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는 게임의 룰이 바뀔 때예요. 우리 김작가 채널은 우리 김작가님의 성장사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알지만 김작가님이 이렇게 미디어의 탑스타가 될 수 있는 건 뉴미디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AI라는 새로운 도구는 위험 요소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난 완전히 새로운 일에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시면 진짜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질문지를 철저히 AI에게 도움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활용해서 저희 시간을 아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또 인터뷰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